당신들은 이쪽으로, 그는 저쪽으로. 공항 보안 요원들이 아내와 아이를 한쪽으로, 저를 다른 쪽으로 강제로 분리했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차갑게 떼어놓았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의 절규가 공항 대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절망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탈북하기 위해 우리는 제3국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정치적 망명이 거부되었고 가족마저 갈라놓은 채 강제 송환하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규입니다. 197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근무하시는 외교관이셨고 어머니는 평양 제1중학교의 영어 교사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충성심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11살 되던 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외 파견 근무를 맡게 되셨고 저는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규야, 우리는 외국에 가서도 항상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다. 절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와 조국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화려함과 자유로움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동양인이었던 저를 모두가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김일성 배지를 달고 등교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낙원인 조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프랑스 학교의 역사 시간, 선생님께서 세계의 다양한 정치 체제를 설명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반 친구들이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외국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가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준규 동무 축하합니다. 외무성 발령이 결정되었습니다. 1999년 저는 북한 외무성에 입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을 담당하며 북한의 영광스러운 대외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때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에서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며 자유롭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었고 조금씩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배웠던 조국의 모습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생활, 권력 남용, 북한의 인권 탄압과 내부 부패. 해외 근무 중 접한 정보들은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 한국 드라마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9년 초 쿠바 아바나의 북한 대사관.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오후,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규 선배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박정호. 그는 1년 전 쿠바 대사관에 부임한 후배 외교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후배로 보였지만 점차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호 동무. 선배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금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정호는 몇 달 전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유용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급한 가족 문제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매주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호 동무, 내가 이미 말했지 않나. 그건 위험한 일이야. 더 이상은 도울 수 없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렇군요.
선배님께서 후배를 돕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정호의 뒷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 주간 회의. 모든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규 선배님께서 최근 쿠바 현지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인물들과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준규 동무, 이것이 사실인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에서 자유주의적 사상이라는 낙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대사 동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당과 수령의 지시에 충실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호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지 학술 교류 행사에서 쿠바 학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미제국주의의 우호적인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이후 대사관 내 제 입지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호의 모함은 계속되었고 그는 제가 외화를 빼돌렸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쿠바의 의료시설은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했고 제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지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규 동무의 사상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 말 것.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권은 없었고 중요한 외교 행사에 참석할 기회도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던 외교관이 이제는 대사관의 잉여 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심한 복통으로 고통받았고 아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건 심각해요. 쿠바 현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간 질환이 의심됩니다. 더 정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대사에게 해외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대사 동지, 제 건강 상태가 위중합니다. 쿠바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요청서를 작성하게. 평양에 보고하도록 하지. 일주일 후 평양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호가 의기양양하게 전달했습니다. 선배님의 해외 치료 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평양의 결정입니다. 공식 서류를 보니 요청서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질병의 심각성은 축소되어 있었고 오히려 사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도피 시도라는 악의적인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만든 의심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 불확실한 미래와 부실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하지만 아내는 탈북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 발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고 혼자서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 도왔는지 기적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준규 동무 DHL로 온 패키지가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 여권이 도착한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할 때 새 여권이 오면 즉시 대사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보통은 24시간 이내에 반납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탈출의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권을 받고 바로 대사관에 돌아가면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일부러 오후 늦게 차으러 갔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새 여권을 받아든 즉시 쿠바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오늘 중으로 떠나야 할 일이 생겼어. 비행기 표를 구해줄 수 있겠니? 새벽 비행기로.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제 진지한 어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 여권 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표가 확보됐어. 내일 새벽 5시 비행기야. 시간은 이제 8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족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티켓부터 끄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와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었어? 평소와 같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심장은 폭주하는데 최대한 태연해 보여야 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내내 제 머릿속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나 탈북하려고 해. 비행기 표 이미 끊었어.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흘렀지만 아내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난 가겠어. 혼자라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약간의 현금, 몇 벌의 옷,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짐만 꼭 필요한 것만 조용히 싸렴. 새벽 2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대사관 차를 쓰면 의심을 살 수 있어 미리 대사관 주차장에 차를 두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짐을 날랐습니다. 집을 나서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는 다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돈이 든 가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방 안에는 외교 관증도 있었는데 다시 가지러 올라가면 앞집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들킬 염려가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쿠바 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문이 잠겼어. 도와줄 수 있어? 다행히 친구가 와서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심장은 이미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내, 너희가 먼저 가.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이제 입국 심사대만 통과하면 됩니다. 아이가 먼저 여권을 내밀었지만 심사관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이 여권에는 입국 기록이 없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맞습니다. 새 여권이라 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주면 될 텐데 그것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해 보세요. 제 아이의 정보가 나올 겁니다. 사진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보았지만 다행히도 말대로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아이의 정보가 뜨자 여권과 대조하고는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2시간이 마치 이틀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1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 북한 사람 아닐까? 아내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있어. 아이와 이야기하는 척해. 머릿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저희를 발견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탑승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영편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자연스럽게.
게이트로 향하는 내내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티켓을 확인받고 비행기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가 멈추고 북한 요원들이 들어오는 상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 가족도 북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 힘이 빠져나갔고 그제서야 그녀가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아바나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안도감과 새로운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제3국에 도착했지만 이곳에서 대한민국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사실 이 탈출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협조 없이 제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여보, 내려서 바로 공항 안에 머물러요. 어디에도 가면 안 돼요. 내가 대사관에 연락할게요. 아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지친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입니까? 저는 탈북한 북한 외교관 이준규입니다. 지금 공항에 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규 씨, 바로 담당자를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짧게 끝났습니다. 출국 심사에서 2명의 현지 출입국 관리들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우리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정치적 망명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발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외교관입니다. 외교적 특권이 있습니다. 절박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은 이쪽으로, 당신은 저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우리 가족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출국 게이트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였습니다. 분명 제가 가족을 따라 비행기에 오를 것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헤어질 수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꽉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분간 치열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저는 외교관 신분을 주장하며 국제법과 인권을 언급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대사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구세주를 보는 듯 했습니다. 대사님은 아무런 위압감 없이 오히려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동포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호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대사님은 무엇인가를 더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 손을 놓으세요. 대사님의 말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직원들이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만난 것처럼 흩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며 논쟁해도 소용없던 상황이 대한민국 대사의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대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규 씨,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차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제 가족을 구한 그 힘, 그것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의 위엄이었습니다. 대사관 차에 오르며 대사님께서 저에게 작은 파란색 책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아직 임시 여권이지만 곧 정식으로 발급받게 될 겁니다. 여권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 문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여권의 소지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며 여행하는 동안 소지자와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모든 관계자에게 요청합니다. 그 순간 북한에서 그리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공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제 가족은 진정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입국 심사 직원의 말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국제인권포럼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규입니다. 저는 전직 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 자유가 없는 삶, 그리고 진실이 은폐된 세상에 대해 가끔은 두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보복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진실을 위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만끽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준규 전 북한 외교관의 탈북 여정을 들으며 제 가슴은 깊은 감동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그가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처음 받아든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감동적인 전환점을 목격한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준규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사례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불멸의 증언이며 그의 용기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